2020년 경제 전망. 오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정말 마지막 주네요. 다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이맘때면 내일 내년은 어떨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2026년에 경제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알찬 자료들을 모아주셨어요.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아주 상세한 보고서도 있고요.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거시적인 진단, 그리고 외환시장만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까지. 이걸 혼자 다 읽으시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료들 속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가 한국의 핵심 산업에 또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역시 세계 경제, 이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IBK 보고서에서 2026년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는데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결핍, 과잉, 불안. 맞아요. 이 세 단어가 지금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게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프레임워크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키워드 결핍부터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자원 쟁탈전이 시작됐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사실 전기는 뭐 스위치만 켜면 나오는 거라 부족하다는 게 잘 와닿진 않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를 들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AI 슈퍼컴퓨터 하나에 필요한 전력이 원자력 발전소 5개에서 6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원전 6개요? 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AI의 지능이 높아질수록 어딘가에선 불이 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러니하죠. 다른 결핍 분야도 심각합니다.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히토류 문제요.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 이게 꼭 필요한데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생산 공정의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무기화하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네, 우리 첨단 산업 전체가 멈춰설 수도 있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인 셈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 문제,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이나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 부족 현상도 만성적인 결핍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요한 건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는 결핍의 시대. 그런데 두 번째 키워드는 정반대네요. 과잉.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돈, 그러니까 유동성과 부채의 과잉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최근에는 복지나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막대한 돈을 풀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돈이 공장을 짓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보통 경기가 불안하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떨어지고 금 같은 안전 자산이 오르잖아요.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주식, 비트코인, 금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동시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나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마치 홍수가 나면 저지대든 고지대든 모든 곳에 수위가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아하. 유동성이 너무 과잉 공급되니까 자산의 성격과 무관하게 모든 가격을 그냥 밀어올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잉은 결국 국가 부채라는 그림자를 남기죠. 늘어난 빚과 이자 부담이 특정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결핍과 과잉. 이 두 가지만 봐도 경제가 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불안입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은 겉으로는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미래 기술 패권을 두고 정말 치열한 견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넘어서 보건, 기후, 기술 같은 비전통적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포함된 지도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건 결국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런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주요 국가들의 2026년 경제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반전공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 3.1% 정도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전망인데요. 국가별로 온도차가 매우 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네. 2.1% 성장이 예측되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0에서 1%대 성장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죠.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AI 관련 대규모 민간 투자가 있습니다. 중국 성장률이 4.2%라고 하니까 여전히 높아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나 소비 심리 위축 같은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내부 문제가 2026년 성장률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4.2%라는 숫자가 예전에 6, 7%에 비하면 확실히 낮아졌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게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강력한 부양책을 통해서 목표 성장률을 맞추려 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한 3분의 1을 담당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중국이 기침하면 세계가 감기 걸린다는 말은 아직 유효한 셈이군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G2는 그렇다 치고 다른 주요국들은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유로존은 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나 높은 정부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0.6%로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는데 엔저 효과에 더해서 견조한 설비 투자와 관광객 유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죠.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성장 동력의 결핍, 부채의 과잉, 지정학적 불안, 이 세계 경제의 키워드들이 그대로 어쩌면 더 심각하게 적용되는 구조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에서 박진 KDI 교수가 그 핵심 원인으로 총요소 생산성, TFP의 정체를 지적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 TFP. 경제 뉴스에서 가끔 듣긴 하는데 솔직히 확 와닿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TFP를 요리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노동력이나 자본 같은 재료를 투입해서 경제성장이라는 요리를 하잖아요. 네네. 이때 TFP는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더 맛있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일종의 레시피와 요리 기술에 가깝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레시피. 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좋은 재료는 어느 정도 있는데 더 맛있는 빵을 만드는 새로운 레시피 개발이 거의 멈춰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TFP가 정체됐다는 건 우리가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고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경제 전체의 혁신이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예전만큼의 성과가 안 나온다는 좀 답답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확 와닿네요. 좋은 재료만 탓할 게 아니라 레시피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런 성장 동력의 결핍이 GDP 대비 105%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리면 정말 위험하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빚이 성장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작은 충격에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부채를 점진적으로 80% 미만으로 줄여나가는 완만한 디레버리징입니다. 이 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소비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특히 반도체 경기가 좋다는 소식이 많잖아요. 네, AI 반도체 수요는 분명 강력한 순풍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의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팀의 에이스 공격수,
즉 반도체는 계속 골을 넣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부진해서 전체 팀 득점은 크게 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환율도 빼놓을 수 없죠. 자산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나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원달러 환율은 1,380원에서 1,400원 사이의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1,400원대요. 네.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또 격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떤 변수를 만들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강달러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보니 이제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산업은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산업은 위기를 맞게 될까요? 2026 대한민국 산업 기상도를 한번 펼쳐보죠. 산업별로 그야말로 시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먼저 맑음으로 예보된 산업은 단연 반도체와 조선입니다. 아, 반도체와 조선. 네.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의 확실한 성장 엔진입니다. 특히 AI가 더 똑똑해지려면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가 바로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4 같은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어서 수출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겁니다. 조선업도 오랜 침체를 딛고 맑은 날씨를 맞이했군요. 한때 우리 경제의 주력이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배를 많이 수주한 걸 넘어서요. 이제는 LNG선 같은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건조돼서 인도되는 시기입니다. 아, 실적으로 잡히는군요. 그렇죠. 이게 생산과 수출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특히 최근 구체화된 한미조선협력이나 호주, 미국 등에서 진행되는 신규 LNG 프로젝트들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흐림 예보가 나온 산업들은 어딘가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이 다소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한때 열풍이었던 전기차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BYD 같은 가성비 좋은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은 몇 년째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건 뭐 구조적인 문제에 빠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두 산업 모두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정부가 포항, 여수, 서산 같은 관련 산업단지들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도 자체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2차 전지가 흐림으로 분류된 건 좀 의외인데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K-팩터리라 불리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정말 빠르게 변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조차 CATL 같은 중국 기업들한테 시장 점유율을 역전당했고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업황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없나요?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나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미국 내에 생산 기반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산업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20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할 거대한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거대한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AI 주권 확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한국의 AI 리더 가능성을 언급했듯이 이제 AI 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네, 삼성, SK, 현대차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체적인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만의 AI 모델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죠. 두 번째 흐름은 K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력인데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K 콘텐츠는 이제 단순한 문화 상품이 아니죠. 관광, 식품, 뷰티 같은 다른 산업의 수출을 이끄는 강력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보고서에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요. K 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늘어날 때마다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소비재 수출이 무려 1.8억 달러나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와, 1.8배네요. BTS나 블랙핑크가 최고의 K-뷰티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바로 에너지 안보의 부상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AI 트렌드와도 직결되는 문제겠군요. 정확합니다. AI와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최대 16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16기가와트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부산시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도시 하나보다 더 많은 전기를 반도체 공장 단지 하나가 쓰는 셈이죠. 세상에 공장 단지 하나가 대도시보다 전기를 더 쓴다니. 결국 우리의 AI, 반도체 미래가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에 달려있다는 말이네요. 이건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경제 안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부터 국내 산업의 명암, 그리고 미래를 바꿀 거대 트렌드까지 모두 짚어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026년은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외부의 파도, 그리고 가계부채나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AI와 같은 신기술의 기회를 얼마나 현명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죠. 오늘 저희가 분석한 보고서들은 주로 경제와 기술 경쟁의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읽다가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자료에 실린 한 사회학자의 글귀가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되고 AI가 점차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 공정한 기회를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처럼 열심히 일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약속이 더 이상 모두에게 유효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2026년을 준비하며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